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국내 화학업계가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과 주가 모두 하락세가 예상되는 만큼 돌파구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알아봅니다. 지난 주말 열린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 매출이 2천억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시간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오늘 한국 증시 오전에 반짝 상승하더니 오후에 다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밑돌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오름세로 전환하는 듯하더니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작용했지만 특히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경계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오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보시다시피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8.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조가 됐고요. 하락 전환한 코스피는 결국 전거래일보다 7포인트 하락해 다시 2,600선으로 주저앉았고 코스닥은 간신히 920선 버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원 오르며 다시 1,23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이슈들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차 싱싱, 잘 나가는 기아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데요. 이 두 회사의 올해 1분기 내수 시장 판매량 중 이 친환경차의 비중은 23%가 넘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기아 두 종목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왜 유독 기아만 좀 키워드로 삼은 건가요? 네, 증권가에선 특히 기아의 호실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1분기 수익성이 제자리 걸음에 그친 반면 기아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기아를 살펴볼까요? 증권가에선 기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등으로 실제로는 9%가량 이보다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2분기에는 인도 공장의 증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미국 판매 호조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기아를 자동차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결국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였지만 기아의 실적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깜짝 실적 이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두 회사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신저가를 연속으로 경신한 이후 오늘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승 여력이 있었던 점에 더해서 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5천억 원 이상 웃돈다는 점이 투심을 개선시킨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자금을 넣고 있는데 한숨 소리가 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9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 지난해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 1위가 삼성전자라면 2위는 카카오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도 최근 주가가 연일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3%대로 하락을 했는데 주가 하락세에 더해서 증권가들의 눈높이도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가가 반짝 상승하는 타더니 결국 다시 내려가네요. 예,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 성장주들의 투심이 이제 훼손이 되고 있고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사업과 콘텐츠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하반기부터는 성장성 회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가 주목해야 할 이번 주 이슈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증시 향방을 가릴 지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시간 12일에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4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들 모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14일에는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통위 의장인 하는 총재의 부재로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에디슨 EV가 감사인 의결 거절 사유 해소를 위한 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에디슨 EV 외부 감사인인 삼화 회계법인은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는 확인서를 받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에디슨 EV는 비적적 감사 의견으로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가 화학업계입니다. 1분기 실적 전망 반전은 없었습니다. 정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절반은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을 생산하는데 핵심 원재료는 나프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이 직격탄입니다. 공급망 차질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처럼 화학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처참합니다. LG화학뿐 아니라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 역시 많게는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하나같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내 석유화학 업계 실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원재료가 상승이 큰 영향을 줬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석유화학업계가 주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나프타의 가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나프타는요, 이제 원유를 증류할 때 유출되는 이제 가솔린으로서 이제 석유화학업계에서 일종의 산업계의 쌀 이렇게 부릅니다. 뭐 전기 전자업계에서 MLCC를 이제 쌀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고 한 가지 이제 국제 유가와 가격이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나프타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네. 이제 나프타의 가격을 조금 살펴보면 지난해 초에 $500 이상으로 좀 거래되던 것이 이제 올해 초에 $700 이상으로 거래됐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엔 $1,0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888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재료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화학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품 판매 가격을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화학업계가 주요 거래처로 이제 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과 이제 장기 계약을 대부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연 단위로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바로바로 가격을 연동해서 제품 판매 가격에 올리기가 힘듭니다. 함부로 가격을 올렸다가 또 이제 경쟁사에게 물량 수주를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 이제 합성 수지, 플라스틱 중간 원료 등 석유화학 제품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시가 보름 동안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등 물류 일정이 밀려서 사실 이 물류 일정이 계속해서 밀리다 보면 2분기의 실적 그리고 2분기의 물량도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수요는 늘지 않은 상황에서 원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물류 차질까지 삼중고를 화학업계가 이제 견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증권가는 일제히 석유화학업체의 어떤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양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해결책 마련은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해결책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석유화학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 사업을 투자를 집중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이른바 이제 돈 되는 쓰레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폐플라스틱 사업을 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이제 분사한 배터리 사업을 제외하고 2030년까지 친환경 배터리 소재 등의 어떤 사업들을 총괄해서 신사업 매출로만 30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고요. 롯데케미칼도 수소, 배터리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등을 사용해서 똑같이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이제 배터리 소재와 태양광 투자를 확대를 지속해서 신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 기업에게 신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터리 사업을 빼서 보면은 매출이 지난해 25조 원 정도 나왔는데 석유화학 산업이 20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80% 정도 차지한다는 거고 롯데케미칼도 사실 기초 소재가 같은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이 신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 전환 속도가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 되는 쓰레기든 뭐든 새 먹거리를 얼마나 빨리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유튜브 제목은 나프타에 울고 웃는 화학사들로 정했고요. 해시태그는 돈 되는 쓰레기 재활용에 진심인 화학사들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니케이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엔화 가치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엔달러 환율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2월 말부터 엔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24.4엔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25원 부근까지 올라온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키움증권이 집계한 각국의 통화 가치 변화를 비교한 차트도 보시고 계시는데요. 다른 통화 비교에서 엔화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에 사실 원화 가치도 하락세였잖아요.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보다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진다. 좀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미국과 반대되는 통화 정책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5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현재 긴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일본은행은 반대로 국채 매입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금리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서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엔화를 팔아서 미국이나 호주 달러를 사서 투자하려는 니즈가 커지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증시는 상승세라고 하잖아요. 이 엔화 약세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차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시 한 달 새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화가 약세일 때 일본 증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실제로 국내에 상장된 일본 ETF를 보면 수익률이 양호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엔화 약세의 수혜를 받는 수출주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조금 이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사실은 60%를 좀 넘어가다 보니까 일본 지수들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달러 가치 자체가 최근에는 지금 급격히 하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엔화 자체가 좀 계속 약세로 가는 게 보여지고 일본 은행도 그렇고 일본 거래소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 자금을 계속 좀 끌어오기 위한 정책들 여러 부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증시 측면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나. 결국은 이 당분간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미 일본 증시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지금 들어가면 늦는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상황을 좀 봐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엔화는 당분간 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124엔 수준인데 이보다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7%를 넘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 시장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엔화 약세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엔화를 팔고 호주든 미국 이런 나라들에 투자하는 이 금리 차를 이용한 거래가 유행을 하면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130엔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보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본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맞물려서 증시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사실 투자의 대가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워런 버핏이 지난해 일본 기업에 투자해서 이른바 대박을 냈다 이런 이야기들 네. 투자자들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 목록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토추, 또 마루베니, 마쓰비시, 미쓰이, 또 스미토모 이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종합 상사들인데요. 6개월 만에 20%가 넘는 수익을 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수익률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였지만 사실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8월입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인 이토추 상사의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 4,000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런 버핏이 투자할 당시에는 3,000엔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상당 기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버핏이 틀렸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4,000엔이 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결국 버핏이 옳았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종합 상사라는 게 굉장히 범위도 크고 넓고 사실 좀 개념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조금 혼란이 왔을 수도 있는데 결국 버핏이 옳았다 이런 결론이 네. 나왔네요.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종합 상사들의 주가는 왜 오른 겁니까 도대체? 네, 사실 상사들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업무들을 주로 합니다. 인플레가 가속화되면서 상사들이 수입하는 그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매출도 올랐던 건데요. 특히 이토추 상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철광석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토추 상사는 상사 업무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구간, 유동성 구간에서는 IT 분야가 수혜를 받았고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원자재 사업이 수혜를 받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엔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이토추 상사도 그렇고 워런 버핏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도 보면 이 엔저 상황과는 좀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실제로 엔저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 버핏이 투자할 당시에는요, 엔달러 환율이 105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일본의 역사가 깊고 탄탄한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토추 상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7배 수준인데 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버핏의 투자는 대체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문가들이 엔저의 수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연금 방식의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엔저 상황에 대한 업종과 수혜주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사실 엔저 상황에는 수출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요타나 닌텐도 같은 수출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가지려면 ETF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엔저 상황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이미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기대치를 크게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제목이랑 해시태그 혹시 간단하게라도 네, 얘기해 주실 수 유튜브 있나요? 제목은요. 워런 버핏 따라해볼까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워런 버핏 따라해 볼까? 네. 네, 저도 워런 버핏 한번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보라의 가스라는 문구가 띄어졌고 곳곳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를 기념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하이브가 기획한 프로젝트 더 시티는 콘서트 관람은 물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식음료와 숙박 등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체 앱 서비스를 오프라인 공간과 연결시킨 건데 지도나 상품 구매를 위한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식당 예약도 가능합니다. 김태호 하이브 CEO는 음악을 기반으로 한 IP가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음악 산업 외연과 규모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용자에겐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모델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자기의 콘텐츠, 그러니까 가수와 노래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플랫폼 기업에 진출을 하면 자기가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플랫폼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지난 8일과 9일을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입성한 BTS는 다가오는 주말 2차례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당 정원은 5만 명으로 티켓 가격은 최고 $275에 이르지만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추가로 공연장 밖에서 생중계되는 라이브 플레이나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이에 더해 사진전 입장료나 티셔츠 판매까지 합치면 수익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네, 본격 월드 투어에 나선 BTS 소식 들어봤습니다. 부진한 주가 숨통이 좀 트일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투자의 관점에서 BTS와 하이브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지금 라스베가스가 거의 BTS 테마파크가 된 것처럼 열기가 뜨거운데 매출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만 아직 콘서트가 진행 중이고 네. 마지막 공연은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예정돼 있어서 확정은 어려운데요. 네. 다만 증권가에선 지난해 LA 콘서트 수준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4번의 공연을 통해 BTS는 공연 부분에서는 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MD 판매나 온라인 공연 등 콘텐츠 부분을 합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작년
4분기에 한 400억 정도 했는데 좀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1분기 국내 공연보다는 확실히 티켓 프라이스나 뭐 좌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당시 이제 LA 콘서트는 공연 부문에 좀 집중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숙박, 식음료, 아니 뭐 상품 매출까지 좀 다양하게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추가 매출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연에 꼭 필요한 응원봉이나 티셔츠 등을 포함한 MD와 굿즈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공연에 모인 오프라인 관객은 4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번 라스베이거스에는 이보다 6배 많은 26만 8천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서울에서의 MD 굿즈 매출이 200억 원이었으니 단순 계산상으로 1,200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큰 모습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주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에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침체 국면인데 사실 지금 짧게 봐도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주주들 입장에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일 겁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는 지난 11월 42만 1,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역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28만 원 선을 위협받으며 장을 마쳤는데요. 실제로 IBK 투자증권은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네. 42만 원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박 기자, 지금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가는 부진한 이 상황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역설적이게도 BTS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익이 여전히 BTS에 의존 중인 거죠. 실제로 지난해 하이브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9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66.7%가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에서 나왔습니다. 네. BTS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BTS 의존도가 크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사실 군입대 문제까지 좀 계속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유가 바로 네. 거기에 있습니다. BTS가 군입대를 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하이브 영업이익은 2,24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요. 이전에 30%, 최대 63%에 달하는 성장률을 다 반납하는 데다 네.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위기입니다. 예, 지금 뭐 BTS 군입대 관련해서 짧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하이브가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좀 조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병역 특례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입장을 피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BTS 군입대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예,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고 어떤 방향으로도 예상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글로벌 인기는 감안해 면제를 결정하자니 공정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면제를 결정한 이후 멤버들이 각종 구설에 휘말린다면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 기류는 감지되는데요. 이전까지 본인과 멤버들의 병역 의획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지만 어제 회사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결정이 나오던 간에 지금 일단 하이브로서는 BTS 빈자리를 채울 좀 플랜 B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이브는 그래서 일찌감치 멤버들의 군입대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전략을 만들어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가 현행법상 내년에 반드시 입대를 해야 하는 진을 시작으로 한 명씩 병역을 마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또는 서너 명씩 번갈아 군복무를 하며 남은 멤버들이 소수 유닛 활동을 하는 안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 멤버가 동시에 입대해 완전체 활동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꼽힙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BTS 군대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하이브가 BTS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좀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건데 낮출 수 있는 뭐 방안이 추진되는 게 있을까요? 걸그룹은 뭐 나온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올해 안에 최소 3개 이상의 신인 걸그룹을 신인 그룹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사업 면에서도 NFT와 게임을 신사업으로 내세우겠다는 포부인데요. 우선 올해 중반에 두나무와 미국의 합작법인을 만들어 NFT 거래소와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NFT를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팬들이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게 하겠다는 거죠. 5월에 하이브 최초 걸그룹 르세라핌이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 그룹 그리고 NFT 신사업 예고가 된 부분이고 게임도 출시된다고 하던데요. 네, 오는 6월 공개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매력적이려면 신사업에서 BTS의 군 공백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라는 셈인 거죠. 힘들겠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메리트증권은 신사업에 베팅하기까지 출시에 4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군 공백 전까지 증명한 시간도 너무 짧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회사 이름이죠. 하이브는 올렸는데 울트라는 BTS 하나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예. 해시태그는 라스베가스를 물들이고 있다는 보라의 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퍼미션 투 BTS로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새 내각 경제 관련 부문에 높은 전문성을 갖춘 새 얼굴들이 전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을 한 만큼 기업과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경제부문 수장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각 분야별로 갖춘 높은 전문성과 부처 간 시너지 효과입니다. 경제정책을 총괄지휘하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의원 시절부터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만큼 기업 살리기 역할이 기대됩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기술혁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규제 완화를 위한 두 후보자 간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인선된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길을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을 통한 반도체 기술 혁신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산업정책 전문가인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상호 공조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산업을 잘 이해하시는 이 과학기술의 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께서는 산업정책의 전문가이시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과학기술이 산업기술이 되고 산업기술이 산업성장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과정에 있어요. 내정자들께서 과정 자체를 선진화된 구조로 바꿔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 부동산 정책에 키를 주게 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 직후 서민과 실수요를 위한 맞춤형 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개편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새 내각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또 전격 배치가 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 환경이 살아나게 될지 이번에는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기자,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강조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중심 또 시장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1시간 가까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이 말인즉 이제 국가는 투자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모래 주머니를 빨리 벗게 해주겠다.
현 정부의 기업 규제를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기업들 규제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 부분입니다. 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리면서 기업들의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같이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재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OECD 이제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도 법인세율을 점점 낮춰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반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 불만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손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 시절에도 법인세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세제 개편 논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국정감사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왜 세금을 저렇게 법인세를 계속 내렸죠?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한 정부도 없어요. 왜냐? 이런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 경쟁력이기 때문에 국제 트렌드에 맞서 서로 유리한 기업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변 국가 경쟁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대로 강한 비판을 해왔던 만큼 법인세 개편부터 좀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기자, 그러면 뭐 법인세 인하 이외에도 우리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개선되어야 될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련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현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남긴 것은 NDC,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책 부담하고 전기 인상 요인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산업이 이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전환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을 구상해 볼 생각이고요. 큰 방향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좀 높이고. 네, 이 원전 산업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지금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후발주자들의 견제가 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모빌리티 산업 등 우리나라 핵심 기술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내정자도 이제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예, 유튜브 제목은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목하는 산업은, 이제 해시태그는 원전 산업 제도약, 반도체 산업 수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시 한창률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살로 시작해 다음해 1월 1일 1살을 추가하는 한국식 나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을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마지막으로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1살씩 계산하는 연나이입니다. 제 나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한국식 나이는 42세,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세, 연 나이는 41세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섞여 있어
혼선과 분쟁이 발생한다며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나이가 2살 어려지는 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사가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을 정할 때 각자 해석이 달라져 소송전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한 회사는 노사단체 협상에서 56세를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합의했는데 이를 두고 사측은 한국식 나이로, 노조는 연나이로 해석해 6년이나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약 섭취 기준을 이해할 때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 섭취 기준이 한국인 어린이 9에서 14세로 적혀 있었다면 의약품 섭취량 투여량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자는 한국식 나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자칫 의료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밖에 보험금 수령 그리고 복지정책 적용 등도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혜택받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법제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살이 어려지는 일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월요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 기자 벌써 또 미국 어닝 시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미국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시작되죠?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어닝 시즌은 주요 은행들 금융주 실적을 발표로 시작이 되죠. 이번 주에 블랙록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웰스파고 또 모건 스탠리 등 월가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금융주의 계절이 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TSMC 그리고 베드베스앤비욘드는 밈 주식으로 꼽히고요. 또 델타 항공도 발표하죠.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로 실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빅스텝을 앞둔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이어지는데요. 긴축 공포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유독 돈이 몰리는 곳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금 관련 상품에 유입된 투자금 순유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 그러니까 1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몰린 것 같은데 사실 동시에 겹친 상황이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금이 뭐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값이 어떻습니까? 먼저 국제 금값 4월 선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 초에 연중 최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2,000달러 선을 가까워졌는데요. 연초만 해도 트라이온스당 한 1,400달러, 1,700달러 선이었던 것이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 지금은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9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금값이 올랐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금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이 이 투자 리스크 해지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 비중이 8대2지만 머지않아서 5대5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실물 금에 대한 지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실물 골드바 투자는 뭐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목받는 곳이 바로 있는데요. 금 채굴 회사, 금광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실물 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채권이나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을 캐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배당 킹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100년 된 세계 최대 금광 회사 뉴몬트입니다. 실제로 뉴몬트는 20년간 꾸준히 배당을 해왔고 배당금이 금값에 연동됩니다. 지난해에도 각 분기 배당 때마다 각각 주당 55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 3% 후반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제 정책 리스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배당 좋은 기업들 찾고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뉴몬트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금광 회사입니다. 금채굴 비율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921년에 창립돼서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호주까지 세계 곳곳에 금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 말고도 은과 구리, 납, 아연 등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데 채굴 비중이 금이 5 정도 되고 나머지가 1 정도 됩니다. 매출 구조도 매우 심플한데요. 광산에 투자하고 그 광산에서 금과 함께 기타 광물을 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90%가 금 판매 비중이어서 사실상 금 채굴 판매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에도 한 60달러 선에서 움직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2월 중순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죠. 이를 기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에는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중 대비 35%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00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금 채굴 기업입니다. 이 뉴몬트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어떻게 발표를 했나요? 올 1분기 실적은 22일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월가의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증권사의 EPS 전망이 이번 분기는 주당 72센트에서 76센트로 상향 조정됐고 또 올해 전체 실적 추정치도 3달러 29센트에서 3달러 39센트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다소 보수적인데요.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매수보다는 보유, 그러니까 중립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5월부터 시작되는 연준의 긴축 확대에 따른 금값 하락 가능성을 주시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회사 측은 2023년에서 24년 실적을 더 기대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2024년에는 호주 광산 건설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 금 생산량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2024년부터 실적이 크게 호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금 채굴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뉴몬트 말고 뭐 다른 금광 기업들 주목받는 곳이 있을까요? 네. 워런 버핏의 픽으로 유명해진 베릭 골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가 뉴몬트고 2위가 베릭 골드입니다. 워런 버핏이 2019년에 대량을 매수했었는데 지난해에 전량 또 매도했습니다. 티커명도 아주 직관적인데요. GOLD, 골드입니다. 역시 세계 곳곳에 광산을 가진 회사인데 캐나다 회사고요. 금만큼이나 구리도 많이 생산해내는 회사입니다. 배당률은 1% 후반대로 뉴몬트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만 PER 기준으로는 베릭골드가 더 나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주가가 뉴몬트처럼 같은 수준에서 움직였다가 2, 3월에 크게 뛰어서 현재 연초 대비 37%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앵글로골드, 아샨티, 킨로스골드 등이 있는데 모두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월가의 목표가 대비에 좀 다다른 수준이어서 투자에는 세심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이른바 국내 배터리 빅3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등 소재 양강업체 원재료 매입액이 1년 만에 5조 원 이상 급증했다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리튬 니켈 등 광물값이 급등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까지 5개 회사 이용자는 해당 증권사와 관련 있는 계열사 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 단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공정위가 계열사 주식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관련 법정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과잉 규제라는 평가와 함께 이 피해는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